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심화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이정민 교수님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연구해 오신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정부가 3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그 평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에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첫 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500원 미만이었는데요. 이를 2020년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면 1,400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를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이 그동안 얼마나 인상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해왔고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따라서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위임금, 다시 말해서 임금 순위로 볼 때 중간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해도 최저임금은 빠르게 상승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전일제 임금 근로자, 풀타임 임금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2000년에 28.8%였지만 2020년에는 62.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어떤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임금을 강제로 올려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르기에 정책의 효과성 측 평가를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비용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노동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높은 인건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학에서 전형적인 상충 관계에 직면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0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대로 무한대로 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그 중간에 적절한 수준이 존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야만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노동시장의 균형, 즉 임금과 고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노동의 수요량, 즉 구인보다 공급량, 즉 구직이 적기 때문에 고용은 전적으로 노동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면 임금은 오르지만 고용은 E1에서 E2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기업이 채용을 줄이고 일자리가 따라서 줄어들 것이라는 직관과 일치합니다. 위의 예측이 맞다면 최저임금 정책 평가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E1과 E2의 차이, 즉 고용의 감소가 어느 정도일까입니다.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의 정도를 노동 수요 탄력성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 수요량이 줄어드는 정도를 임금에 대한 노동 수요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는 바로 이 노동 수요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그 경제학 이론 모형에 따르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인건비의 비중,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노동과 다른 생산 요소 사이의 가격 대체 탄력성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높으면 임금이 오를 때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는 가격 인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가격을 인상할 때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고용을 줄여 비용을 낮추려고 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과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작업의 성격상 기계로 대체하기가 쉽거나 생산의 일부분을 해외 쪽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을 더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경우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의 영세한 사업체에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부문의 특징은 동종 업종 내 경쟁이 치열하고 이윤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경제학 교과서의 완전 경쟁 시장에 아주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판매자에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입니다. 즉, 비용 증가의 부담을 생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상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 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노동력 위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가 식재료비 다음으로 영업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건비 상승은 식재료비 상승, 그리고 동일 업종 내 경쟁 강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 수요가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이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의 영세한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부분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상황으로 비용 등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어느 정도로 고용을 감소시켰을까요?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규명하고 그 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고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도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등 다양한 경제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보게 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예측된 고용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경기 호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고용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황으로 노동 수요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그림에서 최저임금이 8,000원으로 올랐을 때 만약 동시에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고용은 오히려 E3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와 황승진 박사의 2016년 공동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근로자를 연령, 교육 등 특성별로 구분한 후에 각 집단별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임금이 인상되어야만 하는 그런 근로자의 비중인 적용 근로자 비중을 구했습니다. 적용 근로자의 비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각 인구 집단이 받게 될 비용 상승 압력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연도별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근로자 비중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보시다시피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될수록 적용 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연구에서 적용 근로자의 비중에 따라 그 다음에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인구 집단의 고용 증가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적용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일수록, 즉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압력을 많이 받는 집단일수록 그 다음에 고용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용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일수록 임금도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임금의 증가가 고용의 감소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그림은 같은 저자들의 2016년 공동연구와 동일한 연구 방법으로 데이터를 2019년까지 확장한 후에 최저임금 적용률이 0인 경우와 양의 값을 갖는 경우 50분위로 관측지를 구분한 후에 각 구간에서의 전일제 일자리 기준 평균 고용 증가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적용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의 고용 증가율이 낮다는 그런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저와 김대일 교수의 공동 연구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집중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2018년, 19년에 최저임금은 2해 연속으로 1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고조되었고,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터에 나타난 월별 전일제 일자리 추세를 나타냅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 1월부터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전환 중에는 일부는 경기 변동과 같은 제3의 원인에 의해서 견인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바로 1월부터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면 상당 부분 최저임금의 효과일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김대일 교수의 2019년 공동연구는 황승진 박사와의 2016년 공동연구와 유사하게 근로자 특성별로 집단을 구한 후 집단별 적용률과 집단별 고용 증가율을 비교하는 식의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2018년 이후 그 추세 전환의 4분의 1, 약 25% 정도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아마도 경기 변동의 효과일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연구로 2021년 저는 서강대 전현배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동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면 그중 어느 정도가 기존 기업에서 채용을 줄이거나 고용을 축소하기 때문인지, 또 어느 정도가 기업의 퇴출이나 새로운 창업에 부진해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의 창출과 파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용의 변화를 분리해서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고용 증가율의 변화나 고용량의 변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파괴되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 최저임금 인상 전후로 고용량에는 변화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자와 얻은 자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 근로자, 특히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또 자영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의 전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도소매 음식 숙박업 부문의 자영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효과가 소규모 사업체의 퇴출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사실은 사업체 수준으로 패널 조사를 이용한 저의 또 다른 공동 연구에서 동일하게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교수님의 일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한국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경우, 다시 말해 최저임금을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업별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가 주로 나타난 해외 연구와는 좀 다른 결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력 위주의 규모가 영세한 그런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작은 외부 충격에도 취약한 부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경기 변동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비경제적인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노사의 경우에는 조정 불가능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파행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파행은 매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한 가지 대안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주된 의사결정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혁신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2018년 이인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을 통해서 사실상 정부의 의견대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명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중간 협상 과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 책임감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장려세제나 실업급여 같은 다른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정책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세기 후반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많이 발달했고 국가적 수준에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확대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커지고 노동의 형태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의 가치를 내용과 결과에 상관없이 지극히 단순하게 시간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시장 혁신의 주요 주제이자 현재 사회적 이슈이기도 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교수님의 말씀은 장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과 관련하여 수강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